네, 이번에 읽을 소설은 양귀자님의 모순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대학교 때 처음 읽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모의고사 작품에서 종종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 작품에는 안진진이라고 하는 20대 여자가 주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총 소제목이 나눠져 있는데 17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소제목은 생의 외침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1. 생의 외침.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정말이지 맹세코 아무런 계시나 암시도 없었는데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한 번만 더 맹세코 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다면 평소에 나는 이런 식의 격렬한 자기 반성의 말투를 쓰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열혈한을 만나면 지체 없이 경멸해버리고 두 번도 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 내가 어느 날 아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부르짖었다. 내 생애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런 스스로를 향해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더욱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눈물이 기척도 없이 방울방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밤사이 비가 내려 허약한 천장이 또 새는 것인 줄 알았다. 그것도 아니라면 흥분해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 줄 알았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눈물이었다. 눈물이 없었다면 그 느닷없는 부르짖음은 눈뜨고 꾸는 꿈에 잠꼬대 정도로 잊혀졌을지도 몰랐다. 눈물이 없었다면 나는 내 입술을 비집고 새어나온 격렬한 그 구호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저 혼자 흘러나온 혼잣말 따위 나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 엄연한 증거가 있는 것이었다. 속눈썹에 이슬처럼 달려있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 젖어있는 휴지 조각, 맵싸한 기운이 아직 남은 먹먹한 가슴. 이런 증거들이 나를 채근하고 있었다. 어서 밝혀내라고, 어서 명명백백하게 스스로를 설명해보라고. 내가 가진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하고자 했다. 중학교 때 1번, 고등학교 때 2번, 가출을 해서 어머니의 애간장을 녹인 것도
다 그런 성격 때문이었다. 중학교 때는 동생이 내게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집을 나와 인천의 모자 공장에서 2달간 돈을 벌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여름방학 1달로 동생의 운동화를 해결할 작정이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2달 만에 나는 동생과 내 운동화 그리고 어머니의 가죽 구두까지 사들고 금이 환영을 하였다. 물론 온 가족의 신발을 마련해 돌아온 어린 딸에게 모진 매질과 욕설을 아끼지 않던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특별한 외출이 있을 때 내가 사다 준 새 구두를 착용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수모를 완벽하게 보상해 주었다. 고등학교 때의 가출은 2번 다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먼저 집을 나갔고 이어서 또 한 친구가 가출을 했다. 혼자 남은 나는 심심했고 친구들 역시 심심하면 내게 전화를 해서 놀러 오기를 청했다. 친구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첫 번째는 일주일, 2번째는 좀 길게 1달. 나는 그렇게 긴 외출을 했을 뿐이었다. 결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다. 집이 다소 지겹긴 했어도 인생만큼 지겨운 것은 아니었다. 그 3번의 가출 동기가 그토록이나 변변찮았던 것에 비하면 결과는 한없이 의미심장했다. 나의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가출 소녀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었다. 나중에는 그 일 자체가 바로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릴 정도였다. 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3번씩이나 집을 나간 맹랑한 년. 그래서 나는 20살이 넘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입으로 그 사건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씹을 줄만 알았지 즐기는 법은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에피소드란 맹랑한 것이 아니라 명랑한 것임에도. 어쨌든 나는 꽃피는 3월의 어느 아침 느닷없이 나를 설명해보라는 스스로의 요구에 사로잡혔다. 못할 것도 없는 일이다. 나는 우선 아주 기초적인 자료부터 나열해 보기로 한다. 굳이 비공개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나의 평범한 신상 명세서는 이렇다. 이름 안진진. 그렇다. 나는 진진이다. 처음에 부모가 합의하기는 진이라는 외자 이름이었는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도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결정한 일도 5분 뒤에 새로운 진지함에 사로잡혀 뒤집을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즉흥적으로 내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진짜 같은 것은 한 번 쓰면 너무 무거우니 2번으로 합시다. 또 딸을 낳으면 선선이, 미미 이렇게 이름 지을 계획이니까. 그러나 그 뒤 더 이상의 딸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진진이란 이름 앞에
안이 붙는다는 사실까지는 유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약간 지나치게 해석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나라는 인간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인 것이었다. 나이는 25해와 7달. 가족은 어머니와 남동생 각각 한 명씩. 추가로 떠돌아다니며 가끔씩 집에 들어오는, 지금은 그나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넣을 수도 있다. 학력은 대학 휴학 중이고 휴학의 이유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막대한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철없이 어머니를 졸라대거나 코피를 쏟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토록 잦은 휴학을 할 필요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나는 아무런 할 일도 없었고 20대는 아직도 5년이나 남아 있었다. 휴학 후 돈을 벌기 위해서 거친 직업을 다 열거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직업을 밝혀야 할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서비스업이라고 대답했어야 했다. 게으른 주인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으므로. 그러다가 종종 이 나이에 어린애들에게 찻잔을 날라야 하는 일도 많았으므로 서비스업이라는 대답은 아주 적절한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도 사무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직업이 얼마나 내게 대견했는지는 한 학기 등록금이 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얻는데 내 안간힘은 전혀 소용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모부의 지나가는 한마디는 엄청난 위력이 있었다. 이모부는 전화 한 통화로 이 일을 해결했다. 그리고 이모부는 말했다. 우리 회사에는 자리가 없어서 라고. 취미는 없다. 나는 이 취미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취미란 단어는 악취미의 줄임말과 같은 뜻으로 종종 사용된다. 사람들이 진짜로 즐기는 유희는 고상한 것보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클래식 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말하던 커피 전문점 사장의 진짜 취미는 유부녀 홀릭이었다. 사장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 취미는 돈도 들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는 데다 짜릿한 재미까지 철철 넘친다고 했었다. 이 취미에 문제가 있다면 신상카드에 떳떳이 기록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현재의 내 총 재산은 42만 8천 원이다. 나의 재산 규모가 실제로 얼마인지 어머니나 남동생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거기에 10배를 곱한 액수라고 조용히 귀띔해 줄 수도 있다. 돈 모으기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내 또래 누구보다도 더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편이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거래나 협상의 자리에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은 기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 외에 몇 가지 신상 명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다. 가령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라든지 혐오스럽지도 경이롭지도 않은 외모를 지녔다든지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읽은 책이 꽤 되어서 그럭저럭 머릿속은 채우고 있는 편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 더 이상 이을 말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내 인생의 볼륨이 이토록이나 빈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우울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 양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삶의 부피는 너무 얇다. 겨자씨 하나를 심을 만한 깊이도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빈약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25, 결혼 정년기라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 또래의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지금 내게도 머지않은 시간에 청혼을 할지도 모를 2명의 남자가 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20대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어맬 수 있는 기회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온다. 나처럼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에게도 결혼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20대의 젊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니까. 벌써 결혼을 한 여학교 동창들이 바로 그 천하무적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익히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K, 그녀는 뚱보인데다가 수다스럽고 거기다 덧붙여 몹시 해독하기 어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K가 작년에 슈퍼마켓의 젊은 사장과 결혼을 했다.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몹시 훌륭했다. 절대 K를 선택할 이유가 내게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K가 우유를 사러 슈퍼에 들락거린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우유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해치웠다. 우유가 M은 병약한 체질로 학교 다닐 때도 걸핏하면 장기 결석을 하던 친구였다. 더 이상 자리에 눕지 않고 사람 구실만 하며 살 수 있어도 원이 없겠다며 눈물 짓던 M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런 M이 미남 의사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째다. 병원 복도에서 빈혈로 쓰러진 M을 마침 그 미남 의사가 발견하고 병실로 옮겨준 것이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빈혈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해치운 것이었다. 빈혈이. 아무리 빛나는 20대라고 해도 극적인 연애담을 누구나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처럼 매사에 무덤덤하고 세상사에 대해서 시큰둥한 인간한테는 설령 그런 극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발길로 걷어차 버릴 가능성이 많다. 아마 이런 뒷말쯤은 군시렁거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담. 유치하게 시리. 그랬으므로 지금 내게 나타난 2명의 남자와도 나는 당연히 몹시 무덤덤하게 만났다. 유치해질 순간은 얼마든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감상적이고 유치하게 살지 않겠다는 자세는 약간 과장되게 말한다면 내가 지닌 굳건한 세계관이었다.
내게 친구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은 다 그 때문이었다. 나는 감상과 유치함에 대해 언제나 과감하게 적대적이었으니까. 추리해보면 아마도 내 경우에 있어서는 나의 이런 태도 자체가 K의 우유 혹은 M의 빈혈과 같은 효과를 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20대의 젊음에게는 온갖 것이 다 사랑의 묘약일 수 있다. 20대란 나이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대다. 그것이 사랑이든 일이든 하나씩은 필히 사로잡힐 수 있어야 인생의 부피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힌다. 되돌아보면 어제도 우울했고 그제도 우울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까지 흘리며 절박하게 부르짖을 만큼 우울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전의 나와는 달랐다. 나는 걸으면서도 생각했고 일을 하면서도 생각했고 자면서도 생각했었다. 사랑에 빠져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고 등산에 빠져 주말마다 산에 가는 행복으로 나날을 보내는 옆자리 직원을 보면서도 생각했고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되뇌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대학 동기를 보면서도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25해를 살도록 삶에 대해 방관하고 냉소하기를 일삼던 나는 무엇인가? 25해를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무엇에 빠져 행복을 느껴본 경험이 없는 나. 삶이란 것을 놓고 진지하게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이 무작정 손가락 사이로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나. 궁핍한 생활에 아주 작은 개선만을 위해 거리에서 분주히 푼돈을 버는 것으로 빛나는 젊음을 다 보내고 있는 나. 더욱 나쁜 것은 아직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으면서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중얼거리는 나였다. 그렇게까지 해서 급히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다. 하지만 결혼 말고 내 삶의 부피를 늘려줄 만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빈약한 인생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결혼에 빠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리석은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많은 시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각오만 열렬하다면 말이다. 그랬다. 나는 흘러간 유행가의 제목처럼 참 바보처럼 살았던 것이었다. 그런 깨달음이 언제부터인가 아주 조금씩 마치 실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듯 그렇게 조금씩 내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을 것이었다. 항아리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물은 걷잡을 수 없이 새 들어오고 마침내 마음자리에 홍수가 나버려서 이 아침 절박한 부르짖음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홍수가 나 버리도록 마음자리가 불편할 때까지 나를 참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인생을 방기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면서까지 무의한 삶을 견디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비로소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태까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군말들을 많이도 늘어놓았구나 하는 알 수 없는 긴장감마저 느낀다. 내 삶이 이렇게 굳어진 데는 하나의 까닭이 있었다. 아마도 나는 이 아침 내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스스로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들춰내야 한다는 말은 정말 어리석은 핑계처럼 들린다. 게다가 25세 다 커버린 나이에는 수치스러운 변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검토를 끝내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나는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 삶의 뿌리를 더듬기 위해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 꼭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다. 어머니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다. 두 사람이 부모도 구별 못할 만큼 닮아서 키우는 동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외할머니한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얼굴도 같았고 성격도 같았고 하다못해 학교 성적까지도 무엇이든 두 사람은 똑같았다. 같은 집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며 늘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은 마치 둘로 나누어진 한 사람인 양 보였다고 했다. 도저히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한 사람. 어머니와 이모는 결혼과 동시에 비로소 두 사람으로 나뉘었다. 두 사람으로 나뉘자마자 이들의 삶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은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한 사람은 대신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소유하는 것으로, 신에게 약속이나 받았듯이 그렇게 달라졌다. 안타깝게도 나는 불행을 짊어진 쪽으로 편입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어머니와 이모가 그토록이나 혼란스러웠다. 빗물 새는 단칸방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다가 이모 집에 가서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의 이모가 비단 잠옷을 입고 침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었다. 울고 있는 어머니가 무대 뒤로 뛰어가 금방 비단 잠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행복한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1인 2역의 연극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고나 할 수 있을런지. 그때까지만 해도 삶의 고단함이 어머니의 얼굴을 많이 핥혀 놓지 않아서 이모와 어머니를 분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고백하자면 비단 잠옷 쪽이 어머니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워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내가 이모의 딸이었다면, 그랬다 해도 가난하고 억센 이모와 부자이면서 부드러운 어머니를 혼동하곤 했었을까. 실제로 나와 동갑인 이모의 딸은 쌍둥이 이모에 대해서 한 번도 혼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었다. 그 애는 새침한 표정으로 늘 이렇게 말했다. 저기 니네 어머니 있다. 니네 어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와 이모를 놓고 비교하는 일을 멈춘 때는 내가 사람들 표현대로 심심하면 가출을 하기 시작한 무렵과 거의 같았다. 나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왜 이다지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만 삶에 대한 다른 호기심까지도 다 거두어 버렸다. 이런 것이 운명이라면 그것을 내가 어찌 되돌릴 수 있으랴. 인생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이것이 사춘기에 내가 삶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어머니의 경험이 나에게서 멋진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앗아가 버린 것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 너무 무겁다. 풀씨가 바람에 날리듯 마음속에서 막연히 부요하던 생각들도 정색을 하고 정리를 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심각해지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내 삶이 이토록 질이 멸렬해진 것을 모두 다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을 분석한다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 혹은 사회에 아니면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가끔 그런 분석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방종을 정당화하려는 젊은 애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의 교활함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특히 15 되는 어린애들이 텅 빈 머리로 앵무새처럼 그런 핑계를 대고 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야 한다. 영악함만 있고 자존심은 없는 인간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어머니에 대해 행복한 이모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한껏 담담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 윗대의 상황이 좀 미묘하긴 했지만 내 삶이 그것에 완전히 빚져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이런 말은 어떤가.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얼마 전 어떤 책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한 구절인데 내게는 아주 훌륭한 충고가 되어준 말이었다. 내 삶을 변명하기 위해 어머니를 끌어댈 용기를 품게 한 것도 고백하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할 존재였다. 나라는 개체는 이다지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꼭 부끄러워야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깨달음.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그랬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졸렬했다는 것. 나는 이제 인정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생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 내 삶의 방향키를 과감하게 돌릴 것이다.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고라도 탐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무엇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2. 거짓말들. 가난한 삶이란 말하자면 우리들 생활에 절박한 포즈 외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란 뜻이다. 유달리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문득 이마에 빗방울이 닿았다. 그리고 곧바로 볼에도 콧잔등에도 1초 간격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뒤를 돌아보니 처마를 길게 뺀 상점들이 있었다. 망설이지 않고 처마 밑으로 비를 피했다. 느닷없는 비를 만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때까지 내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내게 처마를 빌려준 가게가 바로 꽃집이었다. 게다가 내 주머니에는 1시간 전에 사장에게서 받은 약소한 월급이 들어있었다. 장미꽃쯤이야 라고 나는 생각했다. 오늘이 그 유명한 4월 1일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한 일은 아니었다. 월급을 받은 날 장미꽃 한 다발쯤 산다고 해서 세상이 잘못될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꽃을 샀다. 하필이면 그 유명한 4월 1일 만우절 오후 7시 15분에. 그 다음에도 내 잘못은 없었다. 역천동 집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고 빗줄기는 점점 기세를 더해가는데 손님 없는 택시 한 대가 얄궂게도 내 앞에서 멎더니 택시기사가 내려 가게에서 총총 담배 한 갑을 사고 다시 차에 올랐다. 볼일을 마친 택시가 바로 떠나주었더라도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기사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담뱃값에 금색 띠를 풀고 역시 아주 느린 동작으로 윗부분 은박지를 느릿느릿 개봉하고 다음엔 아주 천천히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그러고도 라이터를 찾는데 1분, 불을 붙이고 창문을 여는데 1분. 나는 기어이 그 택시의 뒷문을 열고 올라타 버렸다. 내 주머니에는 아직도 약소한 월급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다. 청담동. 그랬다. 나는 역촌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담동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그 까닭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자신에게 해명했다. 강북의 역촌동까지 택시로 가는 일은 낭비였고 기본 요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담동을 가는 것은 순리에 맞는 일이었다고. 우중에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헤매는 것은 장미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4월 1일 만우절 저녁에 내가 취한 행동은 이제까지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우연이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연히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 버스가 그랬고 비가 그랬고 장미꽃이 그랬으며 마지막에는 택시기사가 그 우연을 완성시켰다. 자로 잰 듯이 빈틈없는 우연. 거짓말이 아니다. 만우절이긴 했지만 아니 만우절이니까 더욱. 어이구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50여 년 전 오늘 나의 할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던진 그 말씀은 야단스럽게 손사래까지 쳐가면서 거의 외치듯이 던진 그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집안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전해졌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거기에 한 말씀 더 보탰다. 만우절이라고 의사들까지 거짓말하면 됩니까?
딸 쌍둥이가 나왔다는 의사의 점잖은 전가를 대뜸 거짓말로 몰아붙인 외할아버지는 한꺼번에 둘씩이나 생긴 딸 자식을 실물로 보고도 한참 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외할아버지는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문내 석연찮아 했었다. 그럴 만도 했다. 외할머니는 결혼 후 5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겨우 임신을 했는데 10달 내내 아주 빈약한 배를 내밀고 다녀서 외할아버지로 하여금 진정 임신인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뱃속에 딸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들어앉아 있었다니 만우절의 싱거운 장난도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은 횡재인가 횡액인가. 그리고 25년 뒤에 4월 1일 딸 쌍둥이를 한날 한시에 혼인시키는 결혼식장에서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꺼번에 주신 자식이니까 보낼 때도 한꺼번에 보내야지요. 거짓말처럼 오늘 깨끗하게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외할아버지는 쌍둥이 딸들 일생에 가장 중요한 두 기념일을 4월 1일 하나의 날로 묶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해치우신 분으로 후손에 영원히 기억되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4월 1일 나는 엉뚱하게도 청담동 이모집 대문 앞에 서 있다. 주홍빛 외등 화사하게 대문 앞을 밝히고 있는 여기. 나는 잠시 망설인다. 평소에 나는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나 붙여서 이모집을 스스럼 없이 드나드는 만만한 조카가 아니었다. 나를 좋아하는 이모가 몇 번씩 전화를 하면 마지못한 듯이 달려오기는 했지만 이처럼 엉뚱하게는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오늘 같은 날은 더욱 여기에 올 일이 아니었다. 오늘은 이모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겹친 날. 이모에게 특별한 날이면 나의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겹친 운명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집에 있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었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여기에 와 있고 더더욱이 장미꽃을 들고 어머니에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우리 집에선 그랬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장미꽃을 주고받는 시계, 삶의 화려한 포즈는 우리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가난한 삶이란 말하자면 우리들 생활에 절박한 포즈 외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삶이란 뜻이었다. 이모는 집에 있었다. 그러나 완벽한 외출 채비가 5분 뒤 이모가 대문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세상에 너한테 오늘 같은 날 이처럼 아름다운 꽃다발을 갖다니 이 꽃 먼지가 되어 쓰러질 때까지 나 영원히 간직할 거야. 정말이다. 두고 봐라. 이모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확실하게 표현해서 나처럼 모호한 잡념에 휘말려 있는 인간의 머리조차 불현듯 선명하게 헹구어주는 이모. 이모가 영원 또는
간직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는 쪽이라면 엄마는 이익 또는 계산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침없이 해대는 쪽이었다. 그렇지만 이익이 많아 계산할 것이 평생 넘치는 쪽은 단연 이모였다. 그런 이모가 꽃다발을 벽난로 위에 얹어둔 다음 급히 내 손을 끌었다. 자, 가자. 심심한 이모부랑 심심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진진이가 왔으니 흥미진진한 저녁 만찬이 되겠구나. 갈 거지? 그렇지? 이모 말대로 이모부는 몹시 심심한 사람이었다. 이모도 그런 뜻으로 말했겠지만 심심하다는 것은 사람이 싱겁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예외가 없어서 언제라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결혼 기념일이 오면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외식과 선물을 준비하는 남편. 견고하고 성실하게 가족과 집을 지키는 남편. 이모부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어서 아내에게 생색을 낼 필요조차 못 느끼는 남자였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기념일과 아내 생일이 겹친 이날에 특별한 외식에 끼어든다고 해서 감정을 다칠 이모부도 아니었다. 나는 어쩐지 이모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이모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이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려서는 자주 이모의 차에 담겨서 이모 집으로 옮겨지곤 했었다. 다급할 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 요청은 이모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이모는 언제라도 불평하지 않고 달려와 나와 어린 동생을 자기 집으로 피신시켰다. 아버지의 술 주정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전화부터 했고 우리는 곧장 대문간에 나와서서 이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곤 했었는데 그때의 일들을 이모는 기억하고 있을까? 그럼 사실은 말이야 내 운전 실력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부쩍부쩍 늘었다는 거 아니니. 속도 위반, 신호 위반하는 것도 다 그때 배웠단다. 너희 집 아니면 내가 뭐에 그리 급하게 달려갈 일이 있었겠니? 그때는 말이야 삐요삐요 하는 구급등 있잖아. 그걸 하나 살까도 생각했었는데 너희 이모부가 반대해서 못 샀지. 그걸 자동차 지붕 위에 얹고 달려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이모는 아직도 구급등을 얹어놓고 달려보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하다는 표정이다. 어머니나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기억이 이모에게는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만이 다였을까? 그걸 모를 이모가 아니었다. 진진이 너 그런 일은 그냥 잊어버려. 아니면 나처럼 재미있었던 모험담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안 그래도 지루한 세상 그때 무지 아슬아슬했었는데 하면서 말이야. 이모는 지금 지루한가? 나는 문득 이모의 옆 얼굴을 들여다본다. 엄마보다 적어도 10살은 젊어 보이는 이모. 그렇게나 똑같아서 부모도 다 자랄 때까지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두 사람은 이젠 따로 설명이 있지 않은 한 쌍둥이인 줄 알기가 어렵다. 그저 많이 닮은 언니거나 동생이라고들 생각한다. 물론
어머니 쪽이 언니다. 가난한 세월은 이모보다 겨우 10분 먼저 나온 어머니를 이제는 이모보다 좋기 10년은 먼저 태어난 언니로 만들어 놓았다. 외식을 하기로 한 장소는 이모네 수준에 맞게 호텔의 정통 프랑스 식당이었다.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어디로 갈까 많이 망설이다 정한 곳이라는 이모의 부연 설명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의 외식은 물론 그것마저 1년에 몇 차례 불가한 일이지만 망설임 한 번 없이 단호하게 돼지갈비집이었다. 고기 타는 연기가 식당 바깥까지 자욱하고 맛 좋기로 소문났다는 어머니의 자랑처럼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는 먹는 일도 노동이었다. 쉴 새 없이 고기를 뒤적이고 연기를 피해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고 볼이 미어지게 쌓아 넣은 상추쌈으로 격렬한 입 운동이 불가피한 거기. 남동생과 나와 어머니는 전쟁터 속의 병사들처럼 묵묵히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돼지고기와 싸우다 거의 지쳐서 식당을 나오곤 했었다. 하지만 여기 이모네 외식은 달라도 한참 달랐다. 예약석으로 자리를 안내하는 웨이터의 몸에는 달짝지근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어딘가에서 직접 연주하는 듯한 잔잔한 피아노 음은 우아한 선남 선녀들이 앉은 테이블 사이를 나지막하게 흐르고 있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식탁보랄지 꽃처럼 접혀진 냅킨 같은 세련된 테이블 세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한 이모부가 익숙하게 주문하고 마침 맞게 하나씩 나오던 그림 같은 요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참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들어 하던 나이는 이미 지났다. 내 주머니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약소한 월급으로도 얼마든지 이 식탁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니까. 대신 이모부에 대해서는 아니 이모와 이모부가 빚어내는 풍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었다. 술은 와인 한두 잔 정도,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므로 당연히 피지 않고 아침마다 운동 1시간은 중년 남성에게는 필수니까 어지간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실시. 매사가 이토록이나 반듯한 이모부는 역시 이모부답게 결혼기념일과 생일 선물로 작은 보석상자 하나를 마련해왔다. 이런 색깔을 내는 흑진주는 세계적으로 귀하대요. 세트로 하려다가 내년을 위해서 반지만 샀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네. 이모부의 다정다감한 말씀. 고마워요. 물론 마음에 들지요. 당신이 고른 건데. 거의 연극 대사처럼 술술 흘러나오는 이모의 답변. 애들 없이 맞는 결혼기념일이 벌써 몇 년째지? 아내의 와인잔에 살짝 자기 잔을 부딪히며 묻는 이모부. 유학 보낸 주리와 주혁이 이야기다. 거의 10년이 되어가지요. 그 대신 오늘은 우리 진진이가 참석했잖아요. 아까부터 이모부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이모가 대화 속에 나를 끌어넣는다. 그렇군.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간신히 나에게 관심을 돌리는 이모부. 네,
덕분에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엄마가 늘 고마워하세요.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 웬일이냐고. 이모부가 구해준 내 취직 자리에 대해서 시큰둥해하던 어머니를 왜곡시키고 있는 나. 이 와인 당신을 위해 아까 예약할 때 특별히 주문한 거야. 한 잔 더 하지 그래. 다시 관심을 이모에게로 돌려버리는 이모부. 진진이가 장미꽃을 들고 왔어요. 애가 그래도 속이 깊어요. 자식들 멀리 떨구어 놓고 지 이모 외롭겠다 생각한 거지요. 화제가 내게서 벗어난 것을 만회해 보려는 이모의 안간힘. 고맙군. 의례적인 인사를 가장 의례적으로 할 줄 아는 이모부의 저 전통적인 매너. 그때 나는 이모가 와인잔 속에 입술을 숨기며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도 요리는 전반부. 이모의 말대로 나는 정말 심심해진다. 이모도 심심하다는 얼굴이다. 심심하지 않은 사람은 심심한 이모부뿐이다. 이모부는 꽤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를 열고 있는 건축가다. 주로 업무용 빌딩들을 설계하고 있는데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공간을 추구하고 형상화시키는 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해서 설계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감이 밀린다 해도 이모부가 가족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모 말에 의하면 이모부는 고객과 상담하고 설계의 윤곽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1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출근해서 오후가 되면 정확한 시각에 퇴근하는 하얀 얼굴의 이모부를 생각하면 명함에 찍힌 건축가라는 호칭은 아무래도 낯설었다. 이모부한테서 나는 한 번도 먼지와 고함과 철근과 콘크리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이모부는 틀림없는 건축가다. 다소 심심한. 나는 지루하게 계속되는 식사 도중 틈틈이 주변의 테이블들을 돌아보았다. 그 많은 테이블마다 어쩌면 그리도 한결같은 평화만이 존재하는지 의견이 엇갈려 쥐고 있던 술잔을 하다못해 무릎 위에 냅킨이라도 집어던지며 목소리를 높이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다. 나지막한 피아노 나지막한 대화, 나지막한 음성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웨이터들. 나는 잠시 잘 관리되고 있는 대형 수족관 속에 들어앉아 있는 기분에 씹고 있는 고기의 맛을 잃을 정도였다. 돼지갈비집의 그 어수선한 분위기. 반드시 한 패의 손님 정도는 술병을 내던지고 접시를 뒤집어 쓰는 싸움판을 연출하던 거기. 고기를 더 시키려면 있는 대로 고함을 질러야 함이 너무도 당연하던 거기에서는 비록 전쟁터 같긴 했어도 지루하지는 않았다. 하긴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휙휙 나는 전쟁터에서는 누구라도 결코 지루할 수 없는 법이다. 여기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이모부는 후식으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정말 맛있게 먹는다.
동네 구멍가게의 아이스크림에 익숙해져 있는 내 입맛에는 썩 내키지 않는 맛이었지만 이모부가 동의를 구한 쪽은 이모였기에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래요. 아주 맛있어요. 이모는 언제라도 이모부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대답을 해준다. 그것도 이모부가 원하는 정답만을. 아이스크림 하나 더 부탁할까요? 이모의 제안에 이모부 역시도 얼른 정답을 말한다. 됐어요. 하나 이상은 건강에 좋지 않아. 이모부의 대답에 이모의 표정이 잠깐 흔들린다. 이모는 이런 식의 정답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아이스크림이 담긴 접시에 스푼을 내려놓으며 이모는 또 한숨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 생각났다. 문제아로 취급받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이 되고부터였지. 초등학교 시절의 나는 그럭저럭 모범생 흉내는 낼 정도였다. 5학년이던 그해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선생님께서 스승의 날 행사 중 하나인 학부모 1일 교사 수업을 나의 어머니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어머니의 직업을 사업이라고 쓴 것이 화근이었다. 사업이라니. 당시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양말을 팔고 있었다. 1일 교사를 맡을 학부모는 한 학급에 2명씩이었다. 내 어머니 말고 또 한 사람의 1일 교사를 맡을 친구의 아버지는 인류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교무실에 쫓아가 몇 가지 궁색한 이유를 대보았지만 선생님은 마땅한 학부모가 없다고 자신이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전화를? 어린 나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외쳤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꼭 오시라고 할게요. 꼭요. 그해 5월의 스승의 날, 5학년 3반 학부모 특별 수업을 맡은 1일 교사 중에 한 사람은 나, 안진진의 어머니였다. 날렵한 비둘기색 투피스, 세련된 화장과 머리 스타일, 환한 웃음을 머금고 교실에 나타난 어머니를 보고 아이들은 일제히 소리 질렀다. 와... 그 고함은 어여쁜 처녀 교생 선생님이나 나타나야 발생하는 일종의 탄성이었다. 그만큼 나 안진진의 어머니는 히트였다. 아직도 그 애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해 5월 히트한 엄마는 어머니가 아니고 이모였다. 어린 나는 머리를 쥐어짜다 쌍둥이 이모를 떠올렸고 이모는 하루 동안 안진진의 엄마 노릇을 하는 일에 대해 무지무지하게 재미있어 했다. 그날 이모가 학교에서 안진진의 어머니로 1일 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에서 양말을 팔고 있었다. 첫날 저녁 스승의 날 선물이라면서 나와 동생의 담임 선생님 몫으로 양말 2켤레씩을 포장해서 내놓은 것이 학부모로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하자면 나는 그 양말조차 선생님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었다. 그 대신 이모가 멋진 크리스털 화병을 선생님에게 드렸다.
그때 이모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보라색 라일락을 한 무더기 꽂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봤어요. 받아주세요. 어쩌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니라면 비싼 크리스탈 화병을 사지도 않겠지만 샀다 하더라도 저런 말은 할 줄은 모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해 5월 이모는 멋들어지게 안진진의 체면을 세워주고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을 것임을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이모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후 우리는 그 일에 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모가 그의 일을 하루속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 뒤 가급적 이모와의 만남을 피하곤 했었다. 그것에 대해 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나는 두려웠다. 어머니가 받을 상처를 염려했다기보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지 못해서였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나빴다고 흑흑 흐느껴 울면서 내가 그의 5월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이모부는 디저트로 나온 아이스크림 접시를 말끔하게 비우고 냅킨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이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이미 녹아가는 아이스크림 장난처럼 먹고 있었다. 누가 그랬다. 결혼은 디저트보다 스프 쪽이 더 맛있는 정찬이라고. 나는 27년 전에 결혼을 기념하는 부부 옆에서 실없이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입구의 계산대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선남 선녀들만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헐렁한 스웨터 차림에 흐트러진 긴 머리에 모양이야 세련되었어도 구김살만은 숨길 수 없는 면바지를 입은 남자도 이런 곳에서 밥을 먹었어 까지 머릿속 사념이 흘러가다 나는 그만 앗 소리를 내뱉을 만큼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무심코 이쪽으로 돌린 그 얼굴. 세상에 틀림없는 김장우였다. 그리고 나와 동시에 그도 내가 바로 안진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눈을 한번 크게 뜨더니 활짝 웃으며 언제나의 버릇처럼 오른손을 번쩍 치켜드는 김장우. 내가 갈까 아니면 네가 잠시 올래 하는 신호로 치켜든 오른손을 가슴팍에 대었다 떼는 김장우. 시간이 없었다. 당장이라도 성큼성큼 그가 이 자리로 올 수도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냅킨이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급히 그에게로 갔다. 웬일이에요? 웬일이야? 우리는 거의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물었다. 왜 그랬을까? 왜 화려한 호텔의 프랑스 식당에서 만난 것을 두고 그리도 절박하게 웬일이에요? 라고 물어야 했을까? 그러게 말야, 긴급 투입된 임시 가이드라고나 할까? 장호형 호출을 받고 나 이제 막 왔어. 자기 대신 용산 어디에 저 손님 좀 모시라고. 엊그제 파리에서 20년 만에 귀국했대. 김장우는 저만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년의 신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회색 바바리 코트가 이방인다웠다. 조그만 여행사를 꾸려가는 형을 위해 김장우는 이런 식으로 가끔씩 급한 일손을 거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설명해야 할 차례였다. 그가 물었다. 저기 저분, 어머니 맞지? 나는 안진진 엄마예요. 하고 아주 쓰여있는 걸 뭐. 아니, 이모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맹세코 내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되어 나온 내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도 전혀 거침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부에게 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서 참 얼른 가봐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인사는 나중에 정식으로 하기로 하고 전화할게. 안녕. 그는 멀리 있는 이모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한 번 더 바라보다 회색 바바리에게로 떠났다. 영문을 모르는 이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리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모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스웨터 차림의 남자는 그는 내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명의 남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와 똑같은 거짓말을 어쩌면 결혼할지도 모를 남자에게 느닷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 유명한 4월 1일 만우절 밤 7시 20분에 이 거짓말.